늙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지 뭘 더 바래. 저 나이에 저런다고 누가 봐줄 줄 아나? 나이값 좀 해라. 꼴불견이다 진짜. 이런 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한다면 끝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합니다. 남의 입에 끌려다니다가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늙었다고 순하게 살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온갖 고생을 참아내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내 욕심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노년이 되자 과연 부모를 얼마나 챙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자식은 이제 드뭅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나도 바빠서라는 한마디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는 순간 배신당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순간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쓸쓸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숨기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 바로 기대어 산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기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벌고 내 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역시 타인의 도움이 아닌 내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운동하고 챙겨 먹고 스스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독한 노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노년은 고통과 분노,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가족관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독한 각오가 있어야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모두 자식들 집장만에 써버렸고 자신은 작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식들이 은혜를 갚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연락도 뜸해지고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무료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인 체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더니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짜 자유는 독하게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게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고 말끝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이웃마저 은근히 내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빼앗으려 듭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무시를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저런 취급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노년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 끌려가고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에도 웃어넘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존심은 깎이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한순간에 늙은 거지가 된 기분,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순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두고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해야 합니다. 휘둘리며 비굴하게 사느니 혼자 당당히 서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불편한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다운 것입니다. 노년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농락당하다 쓸쓸히 끝나게 됩니다. 노인네는 가만히 있어라. 나이 들었으면 참아야지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고 친구들의 심부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행사에는 늘 앞장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차마 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행사 준비 중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후 그녀는 모든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독하게 거절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비굴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억울해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많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 사회의 은근한 압박에 눌려 스스로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고독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채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웃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감정의 주인도 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점점 더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내 존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새기는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렵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내뱉어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진심을 들은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와 진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며 살다가 가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억울함과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내 뜻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평생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철저히 잊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립니다. 노년에 버림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이 떨어져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이 외로워 기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섭게 거리를 둡니다.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어냅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려면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최소한 쓰지 않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하고 몸이 약해지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냉정해집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차가워지기 전에 나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을 키워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병원을 갈 수 있고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노년은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하게, 냉정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루듯 아버지를 떠넘겼고 결국 그는 작은 요양병원에 던져지듯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나? 그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 발로 일어서겠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받았고 퇴원 후 작은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과 소소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따뜻한 인연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무너졌다면 정말 끝났을 겁니다. 독하게 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끝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도 당당히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더 하겠어 같은 잔인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설 때가 아니라며 은근히 밀어냅니다. 그때마다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과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노년은 초라하고 불행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대신 내 삶에 집중하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시선은 결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무책임하고 가볍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넘어져도 당신이 무너져도 결국 자기 인생에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나이에 머리라는 비웃음도 꼴불견이라는 수군거림도 무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여정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고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남들은 내가 잘 돼도 시기하고 못 돼도 무시합니다. 잘 나가면 저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웃고 힘들어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 하러라는 말이 무서워 집에만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늙어서 무슨 공부냐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후회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심각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참고만 살다가는 빨리 무너집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들 말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바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버킷리스트였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들은 수군거리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내가 좋으면 됐어요. 세상 시선 신경 쓰다가 내 인생 다 망칠 뻔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무시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말은 스쳐가게 두고 당신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많은 사람들이 자몽을 건강식품으로 착각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일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은 체내의 약물분해, 효소를 마비시켜 약물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무서운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몽을 즐기면 아무리 좋은 약도 독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체내 약물분해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는 약을 적당히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몽이 이 효소를 마비시키면 약이 몸속에 쌓이고 쌓여 결국 중독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항우울제, 심지어 항암제까지 자몽과 함께하면 약효가 통제 불가능하게 증폭되거나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 자몽은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자몽 한 조각, 자몽 주스 한 컵이 평생 복용해온 혈압약을 독처럼 만들어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어지럼증, 실신, 골절사고, 심장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단 하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자몽 주스가 이틀 뒤 약을 먹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묘하고 끈질긴 위험성을 가진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자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몽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섭취하면 오히려 몸 안의 약물, 균형이 무너지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직접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자몽 주스를 마신 뒤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에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료를 본 의사는 깜짝 놀라 혹시 자몽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모 씨는 당연하다는 듯 건강에 좋다길래 매일 마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 씨가 복용하던 혈압약이 자몽 때문에 분해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혈압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입원 중 자꾸 내가 자몽에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변을 웃겼다고 합니다. 회복한 뒤에도 이모 씨는 자몽만 보면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몽은 65세 이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을 먹고 있다면 특히 자몽과 자몽 주스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두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에는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살라미, 육포 같은 음식이 포함됩니다. 이 음식들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건강에 대한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공육이 주는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고기 자체를 보존하고 맛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소금, 아질산염, 방부제, 인공색소 등을 첨가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염분 과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소금에 절여지고 방부제가 가득 들어간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공육은 또 다른 끔찍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 성명과 같은 급의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같은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대장암, 위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의 가공육도 장기적으로 보면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육은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컨이나 소시지처럼 기름기가 많은 가공육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비만을 부르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모든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지방 유제품이나 튀김 음식 못지않게 가공육 역시 노년기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가공육에 숨어있는 화학 첨가물은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간과 신장이 지치고 약해지며 이는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육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몸속 장기 하나하나를 조금씩 파괴하는 무서운 식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조모 씨는 소시지와 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식탁에는 햄이 올라왔고 점심에는 핫도그를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소시지를 곁들인 맥주 한 잔이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조모 씨는 고기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모 씨는 복통과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모 씨는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공육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모 씨는 자신이 매일 먹던 소시지와 햄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원 중에도 조모 씨는 간호사들에게 나는 햄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햄이 무섭습니다라며 우픈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조모 씨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시지 대신 고구마를 먹으세요 라고 외치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모 씨는 가공육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끊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65세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속지 말고 건강을 위해 가공육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세 번째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주로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와 오렌지, 사과 등 주스류, 이 밖에 커피 음료, 에너지 음료 등이 이것입니다. 이 달콤한 음료들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잠시나마 행복감을 주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자주 마시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설탕 음료는 단순한 칼로리 폭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리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급증은 결국 몸의 여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 음료에 포함된 고당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설탕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설탕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은 고혈당과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되며 관절에도 부담을 주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심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고혈압과 심장병이 동반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 음료는 한 방울도 허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성입니다. 설탕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로 인해 설탕 음료를 마시면 잠깐의 기분 전환을 느끼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약해지며 더 많은 설탕 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마약처럼 설탕에 의존하게 만드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독은 우리의 뇌를 휘어잡고 결국 건강을 더욱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런 중독성은 더욱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설탕 음료에 의존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평소에 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세 잔은 마셨고 특히 과일 주스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김모 씨는 이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과일 주스니까 비타민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김모 씨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의사에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셨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당뇨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음료들이 당신의 건강을 해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 후로 설탕 음료를 끊고 물과 허브차로 대체했습니다.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협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설탕 음료 한 잔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며 이제는 설탕 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65세 이후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서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음료입니다. 노년기에는 설탕을 줄이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네 번째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다는 이유로 자주 즐깁니다. 하지만 고지방 유제품은 그 맛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모른 채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파괴하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고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이 노화되어 있고 심장도 예전처럼 강하게 뛰지 않습니다. 이때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그 자체로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쉽게 쌓여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은 또 다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은 고지방 유제품을 계속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이는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고지방 유제품이 포함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고지방 유제품은 전지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생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화지방이 풍부하여 노년기에 섭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치즈나 버터는 맛이 좋아 자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고지방 성분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모 씨는 평소 치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빵에 치즈를 올려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에 치즈를 듬뿍 넣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심심할 때마다 버터를 발라 빵을 먹고 간식으로 치즈 스틱을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치즈가 좋아서 매일 먹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모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모 씨는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져 협심증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김모 씨에게 그동안 치즈와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을 많이 드셨죠? 이런 음식들이 당신의 심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김모 씨에게 고지방 유제품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먹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때서야 치즈와 버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김모 씨는 고지방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대신 저지방, 우유와 치즈를 선택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치즈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치즈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고지방 유제품은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지며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맛이 좋고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지방 유제품을 적절히 조절하며 저지방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5번째는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은 그 맛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바삭하고 기름진 맛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튀김 음식은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위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튀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남는 기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튀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고 치명적입니다. 튀김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진다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과도한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지방 음식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은 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튀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김은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서 나오는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특히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노년기에 들어서는 이들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또한 튀김 음식에 들어있는 고온에서 변형된 지방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는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튀김 음식은 체중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를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만이 유발되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튀김 음식은 먹고 나서 바로 배부른 느낌을 주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방과 칼로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튀김을 자주 먹으면 체내 지방이 쌓여 배가 불러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합되면 튀김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튀김 음식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튀김 음식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맛 때문입니다. 그 바삭함과 고소한 맛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독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모 씨는 평소에 튀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튀김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도 튀김 요리를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튀김과 함께 맥주를 한 잔씩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튀김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맛에 중독됐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모 씨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박모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드셨죠? 그로 인해 심장에 큰 부담이 왔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모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튀김 음식은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튀김을 먹지 않도록 하세요. 고지방 음식은 심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박모 씨는 튀김을 끊고 대신 샐러드와 저지방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튀김이 먹고 싶을 때는 공기튀김으로 대체하며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박모 씨는 그동안 튀김을 먹으며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튀김을 끊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튀김 음식은 65세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튀겨진 기름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염증,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김의 유혹을 떨쳐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인생은 무너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이 되고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결국 침대와 휠체어에 갇혀버립니다. 단 한 번 넘어지는 사고가 평생 누워 지내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다리 힘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다리 힘 생기는 6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에 노년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한 발로 서는 습관을 들이면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살아나며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10초가 20초로, 20초가 30초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인생을 구합니다. 다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20% 이상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다리 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집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이런 무서운 근감소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에 살짝 손을 대고 한 발을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손을 떼고 서봅니다.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연습하고 하루에 3세트씩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력뿐만 아니라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까지 길러줍니다.
발바닥의 감각도 살아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의학적으로도 한 발로 서기 30초를 못 넘기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운동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시기가 급격히 앞당겨집니다. 이 단순한 한 발로 서기 훈련은 그 무서운 운명을 막아주는 생명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남성 한 분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가벼운 낙상 사고로 골반을 다친 후부터 급격히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운동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한 발로 서기 운동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벽에 의지해 겨우 5초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5초, 한 달 후에는 30초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리 모두 1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리 힘이 살아나면서 다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두려워서 외출을 꺼렸던 그가 다시 당당하게 시장도 보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한 발로 서는 게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10초가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리 힘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한 발로 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자극이 가지만 여기에 가벼운 아령을 더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양손에 들고 걷기 시작하면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며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팔을 흔드는 동작이 몸통과 하체를 안정시켜주고 아령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근육이 깨어나고 다리의 지구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운동은 자연스럽게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골다공증, 근감소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겁지 않은 1kg 정도의 아령을 양손에 들고 하루 5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걸을 때는 등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동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걸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운동은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복도, 동네 공원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아령 걷기는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리 힘이 살아나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으며 나만의 일상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립입니다. 그리고 자립은 강한 다리 힘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무릎 통증으로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머물렀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지내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질 뻔한 사건을 겪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다리 근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G짜리 작은 아령을 들고 집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kg짜리 아령으로 바꿨고 하루 걷는 거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릎 통증도 점점 줄어들고 허벅지에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걷다 넘어질까 겁냈지만
이제는 시장도 직접 보고 친구들과 산책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벼운 아령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걸어가게 했어요. 다리 힘이 생기니까 세상이 다시 넓어졌어요.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단순한 실천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아령을 쥐고 걸어야 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인생 전체를 지켜줍니다. 다리 힘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늘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는 다리의 뿌리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 힘은 급속도로 빠지고 결국 넘어지고 주저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다리는 다시 힘을 얻고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엉덩이가 탄탄해야 서 있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걸을 때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쏠려 관절 통증까지 유발됩니다. 한마디로 엉덩이는 다리 힘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달릴 수 없듯 엉덩이가 약하면 다리도 쓸모를 잃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는 스쿼트,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고 다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면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몸이 다시 자신감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은 인간의 의욕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이 무서운 운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엉덩이 운동 하나가 평생의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무릎 자체보다 엉덩이 근육 약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옆에서 힙 브릿지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10회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다리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엉덩이가 뻐근하고 허벅지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식사 후 TV 보기 전에 하루 2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고 한 달이 되자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졌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산길을 걸었습니다. 등산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단 10걸음도 버거웠는데 지금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다 엉덩이 덕분이에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철 엉덩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엉덩이 근육은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엉덩이를 깨워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리 힘은 엉덩이에서 시작되고 엉덩이 힘은 오늘 운동하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 하나가 노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하체 근력,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근육들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무릎 주변 근육도 강화되어 관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하체 전체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무릎이 90도로 굽혀지는 높이의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은 허리에 얹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하루 10회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 식사 후에도 틈만 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다리 힘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하면 확실히 근력이 살아나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 운동은 단순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활병원과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 운동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다리 근육뿐 아니라 심폐기능, 균형 감각, 심리적 자신감까지 함께 키워주는 만능 운동입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넘어진 이후 그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 근력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권한 것이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 5회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5회, 일주일 후 10회, 한 달 후 20회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겁먹었던 몸이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고 그는 스스로도 삶의 의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자 하나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걸 반복했을 뿐인데 다시 걷게 되고 다시 삶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자 운동은 다리 힘을 되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의자 앞에 서야 합니다.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나는 작은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리 힘이 생기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주기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다리 힘을 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앉아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운동은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 발목, 무릎, 허벅지까지 모든 하체 근육에 연결되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발가락을 움켜쥐듯 힘을 주고 천천히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의 근육이 깨어나고 균형 감각이 강화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근육부터 무너집니다.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땅을 딛는 힘이 약해지고 발목이 흔들리며 결국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는 운동은 이 끔찍한 미래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2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발가락만을 이용해 바닥을 움켜쥐듯 힘을 주고 5초간 버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 10회,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실시하면 됩니다. 발가락 힘주기 운동은 실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신문을 읽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짬짬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다리 힘을 살리고 걸음걸이를 안정시켜주며 넘어짐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발가락에 힘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고 발목이 단단해져 균형을 잡기 쉬워집니다. 무릎과 엉덩이에도 힘이 전달되며 전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몸이 다시 당당하게 땅을 딛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구합니다.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자유를, 자존심을,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소 다리 저림과 발목, 약화로 인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뻔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외출이 무서워져 집안에만 갇히는 날이 늘었고 삶의 활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발가락 근육이 너무 약해졌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운동이 바로 앉아서 발가락 힘주기였습니다. 처음엔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10회, 저녁 TV 보기 전에 10회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바닥에 힘이 생기고 걸을 때 한층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 반갑게 손을 흔들며 뛰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발목이 휘청거릴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땅을 딛고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며 "너 요즘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당당해졌어?" 라고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은 발가락이야." 지금 그녀는 매일 외출을 즐깁니다. 가벼운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장을 보러 다니며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발가락 운동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가락에 힘을 주는 순간 큰 인생이 바뀝니다. 다리 힘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의 발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주기입니다.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잔인한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 힘이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다리 힘을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칼슘은 뼈를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뼈는 속부터 텅 비어버립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게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생성되지만 노년기에는 피부 기능이 약해져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두부,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풍부합니다. 식사로 부족하면 전문의와 상의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다리 근육이 버텨야 할 구조물이 튼튼해집니다.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심각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했지만 근육은 이미 크게 약해져 있었고 골다공증도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꿔 매 끼니 멸치, 두부, 채소를 챙겨 먹고 매일 오전에는 햇빛을 쬐며 산책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채웠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 뼈 밀도가 개선되었고 다리 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뼈가 약하면 인생이 부서진다는 걸요. 이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내 2번째 생명줄입니다. 오늘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야 합니다. 다리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튼튼한 뼈가 있을 때 비로소 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이고 그 삶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져. 자식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고 친구들 행동도 신경 쓰이고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속만 썩어. 남은 인생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대하면 서운하고 친구들이 연락을 뜸하게 하면 괜히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 노년이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예민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할 필요 있는 말만 하라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원치 않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의 노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괜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불편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할 필요가 있는 말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자녀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주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 나빠진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대화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은 독이 됩니다. 오랜 친구라 해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경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아직도 돈 걱정해? 같은 말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말로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말로 내뱉으면 꼰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예전이 훨씬 좋았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피곤함만 줍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불만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적응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되 부드럽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해야 할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잃게도 만들고 사람을 남게도 만듭니다. 노년의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은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명절에도 혼자 지냅니다. 그는 항상 자식들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돈 모으겠냐? 애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냐? 같은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와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참아주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친구의 몸 상태를 걱정한답시고 너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노인네 티 난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는 불쾌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만 쌓아가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두 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하지 마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크고 작은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 인간관계 고민, 자식 문제 등 생각할 것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돈을 아끼다가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합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통증을 참고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껴서 남겨둔 돈이 건강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병을 키우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돈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돈이 아까워 몸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쥐어짜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작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마음 편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남은 시간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생활 속에서 돈을 써야 할 상황을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났는데 수리비 아까워 몇 년째 불편하게 쓰고 몸이 불편한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고생합니다.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편하게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택시를 타면 몸이 편하고 좋은 의자를 사면 허리가 덜 아픕니다. 돈을 쓰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계산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작은 지출에도 인색하면 점점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반대로 적절하게 돈을 쓰고 기분 좋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돈을 아끼며 불편을 감수하고 고민에 휩싸여 사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괜히 머리를 쓰지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노년의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70대 남성이 냉장고가 고장났지만 수리비가 아깝다며 몇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음식이 상해 배탈이 났고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치료비는 냉장고 수리비의 몇 배가 들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버틴 결과 건강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를 아껴보겠다고 참았습니다. 지팡이를 쓰면 편할 걸 알면서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 버텼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몇 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애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고민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세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것은 외로움과 서운함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맞춰주려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원하는 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오히려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커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식이 실망할까봐, 섭섭해할까봐 계속 참다 보면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 없는 배려를 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할 친구도 있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속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멀어지면 어쩌지? 라는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상대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많아집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닫고 괜히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편한 걸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눈치를 보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고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제는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 없는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시댁과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남성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무조건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는 참지 않고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외로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진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네 번째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할 필요 있는 말만 하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남들의 평가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시선을 받을지 고민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되고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아빠는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까워. 같은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요즘 돈이 많아 보이네. 애들이 잘 못 챙기나 보지. 같은 말을 들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식들이 신경을 많이 쓰든 덜 쓰든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남의 평가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괜히 위축되고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즐기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한다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면 된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릴수록 내 삶은 더 피곤해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내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습관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0대 여성이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나이에 맞지 않는다. 는 말을 들을까봐 망설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 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이후 원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로 행복이었습니다. 70대 남성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저 나이에 무슨 취미? 라는 말을 들을까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시작했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5번째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다가 정작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이 무조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기대한 만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마음만 상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든 말든 그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고 내 인생은 내 몫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에 빠져 괜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도 하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이 줄어들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변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웃이든 동호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이유 없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신경 쓸수록 더 피곤해지고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쓰는 대신 내 기분이 편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60대 여성이 동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함께 모이면 자신만 빼고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엔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자 마음이 편해졌고 더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은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자식들은 무심했고 때로는 짜증까지 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살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서운해. 나만 그런가? 그게 원래 그래. 근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속만 터져. 그냥 내려놔. 예민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불편한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친구들의 사소한 태도 변화, 남들의 시선까지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지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과거의 미련도 놓아야 합니다. 노년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싸우고 화해하며 자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의 차이도 커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집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형제끼리는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다가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형제, 자매가 남은 유일한 혈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다. 나는 너랑 달라서 혼자 해결했어. 내가 우리 가족의 문제였어 같은 말들은 듣는 순간 평생 남는 원한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쉽게 던진 한마디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과거를 들춰내며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형제, 자매와 평생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선 넘는 말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형제, 자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남은 인생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들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식들 요즘 잘 지내? 입니다. 단순한 안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 한마디가 형제 간 감정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공무원으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여동생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가족 모임에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때? 잘 살고 있지? 또 동생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뭐 그렇지. 하지만 오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 큰애는 대기업 다니고 작은애는 공무원 시험 붙었지.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편한데 말이야. 너도 마음 좀 편해지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몇 년째 고생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고 그로 인해 동생은 매일 밤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무심코 자식 자랑을 섞어가며 너는 어떤데?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 속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왜 위험할까요?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형제 사이에도 경제적, 환경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쪽이 너무 잘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이 힘들다면 단순한 안부 인사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은 잘 나간다 같은 말을 덧붙이면 그 순간부터 자식 이야기 자체가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자식 이야기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괜히 자식들 잘 지내? 라는 말을 던졌다가 상대방이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자랑도 비교도 평가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라는 부모 재산에 관한 말입니다. 노년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 유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형제에는 돈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가족 모임에서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나누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 처음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긴 좀 너무 빠르지 않아?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나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큰형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앞에서 일부러 살갑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이 지금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는 건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결국 형제들은 법적으로 유산을 나눴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더 잘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형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유산도 다 나눴으니까 볼일 없겠네. 유산 이야기는 꺼내는 순간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쟤는 돈만 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는 순간 형제에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가족 관계는 계약 관계처럼 변질됩니다. 유산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도록 두고 형제끼리는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산을 두고 싸우느라 형제의 연을 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한마디의 가족회의가 전쟁터로 변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3남매는 부모님이 남긴 집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유산 문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막내딸은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집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돌봤으니까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해. 처음에는 둘째와 막내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남은 현금을 나눠 가지면 되잖아. 막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이 집이었고 현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은 나는 집, 너희는 조금 남은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부모님 남긴 돈만 받고 끝내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형보다 덜했어? 생활비며 병원비며 엄마 간병할 때는 내가 거의 도맡았잖아. 장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아, 그거? 그래도 결국 부모님은 내 집에서 사셨잖아. 그리고 너야말로 내가 낸 병원비 다 계산해볼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누구를 더 예뻐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명절 때 누가 더 자주 왔는지까지 모든 것이 유산 문제와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나오면서 형제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은 그날 이후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산을 나누고 나면 형제관계도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더 이상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재산은 남았지만 형제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은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릴 때 너한테 양보 많이 해줬잖아 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 형제, 자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희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막내라서 항상 내가 먼저였어. 내가 형이라서 다 참고 양보했어 같은 말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말을 꺼내며 과거의 빚을 청산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형제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자신이 동생을 챙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자기 용돈을 양보했고 동생이 사고를 쳤을 때 대신 부모님께 혼나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둘 다 6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너한테 양보한 거 생각하면 너 나한테 진짜 잘해야 해. 순간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때부터 내 덕에 나는 손해만 봤다니까. 동생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해? 언니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아냐? 어린 시절 자신이 양보받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참아온 것도 많았습니다. 언니의 고집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살아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정이 폭발했고 서로를 향해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희생은 그 시절로 끝내야 합니다. 과거를 들먹이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이제 내가 나한테 잘해라라고 요구하는 순간 형제에는 빚으로 변질됩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나 덕분에 편하게 사셨지라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부모님 내가 다 모셨지, 내가 제일 많이 도왔잖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만과 억울함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셨고 큰아들은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다 부담했다며 자신이 효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형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부모님은 나 덕분에 편하게 사셨지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후 상황은 변했습니다. 둘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 부모님 병원비 형이 냈다고? 내가 생활비 보탠 건 싹 무시하네. 막내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프실 때 누가 매일 가서 병간호했는데 병원비만 돈입니까? 결국 형제들은 크게 다투었고 그럼 앞으로 부모님 요양원비 형이 전부 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완전히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위험할까요? 형제, 자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여도가 존재합니다. 나는 돈을 냈지만 너는 시간을 냈고 다른 형제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기여도를 과장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억울함을 느낍니다. 특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 내가 가장 많은 걸 했다라는 말은 듣는 순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끼리 돈 문제로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가족이지만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평생 우애 좋았던 형제도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형제끼리 돈 문제로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여 유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돈 몇 푼 때문에 얼굴 붉히는 거 아니다. 문제는 그 돈 몇 푼이 무려 몇억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가 발끈했습니다. 형, 우리한테는 몇 푼이라도 형한테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형 혼자 더 가져가? 장남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 난 당연히 더 받을 자격이 있지. 막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왜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해? 결국 형제들은 감정이 폭발했고 유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형제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마치 돈을 신경 쓰는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유산이든 빌린 돈이든 형제 사이에서 돈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년의 형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돈 문제를 형제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 확실하게 정리하자, 서로 오해 없도록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예전에 이랬잖아라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 하나가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같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실수나 창피한 일을 끄집어내면 상대방의 기분은 순식간에 바닥을 칩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나이가 들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가끔씩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술을 한잔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어릴 때 기억나? 동네 운동회에서 내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울면서 꼴찌로 들어왔잖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안 나왔지. 여동생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까지 따라 웃으며 맞아. 그때 내 얼굴 새빨개져서 엉엉 울었지. 라며 덧붙이자 여동생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기분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서 다들 웃고 넘겼던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절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일을 또 들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형제, 자매 사이는 오래된 인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했던 시절이 있고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나 실패를 반복해서 언급하면 형제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추억이라면 몰라도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이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는 표정을 짓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입을 다물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이 집안 장남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장남이나 장녀는 책임감이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내가 장남이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내 의견을 따라야 해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형제관계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건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야, 내가 장남인데 내 말이 맞지 않겠냐?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은 형제들 사이에 불만을 쌓이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모님이 남긴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큰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이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동생들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형이 장남이면 부모님 유산도 형 거야? 큰형은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산 건 나잖아. 장남이니까 내 말이 맞아. 너희도 어차피 각자 살 집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형, 장남이면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는 법이라도 있어? 우리한테는 형 동생이지만 법원 가면 다 똑같은 상속자인데? 결국 형제들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졌고 유산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의지했던 큰형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서열을 내세우는 순간 형제관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큰형이니까 같은 말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노년에는 위아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며 형제 사이에서는 권위보다 배려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새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